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심리적 맹점과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착각이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려는 부모의 마음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것의 기준이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부모의 기준입니다. 아이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공한 부모일수록 자신이 세상을 이겨낸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전부 잘라냅니다. 핸드폰을 자릅니다. 아이가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를 자릅니다. 게임을 자릅니다. 아이가 또래와 어울리는 언어를 자릅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이의 마지막 안식처까지 자릅니다. 아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까지 잘라냅니다. 자른 쪽은 모릅니다. 자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위를 든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려나간 쪽에서 보면 그건 가지가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잘려나간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년의 지혜와 용기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지도 보여줍니다.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신의 유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부모님 세대가 바로 그 이론을 본능적으로 사용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배운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이 아이에게 정말 주어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이름은 김용식. 어디에 내놓아도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에 흔한 인생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시작해서 공장에서 끝날 줄 알았던 인생.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끝날 줄 알았던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 박순심은 올해 63입니다.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사는 건 저보다 100살은 더 산 사람 같습니다. 시장에서 나물 팔던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는 기계를 잘 압니다. 아내는 사람을 잘 압니다. 나중에 그 차이가 우리 손주의 목숨을 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삽니다. 20에 만나서 22에 결혼하고 23에 아들 남수를 낳았습니다. 일찍 만났고 일찍 부모가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연애를 길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좋아하면 같이 사는 거지 뭘 더 기다립니까? 그 시절엔 다 그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기도 했고 아내와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며 지내다가 최근에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좀 쉬고 있습니다. 남수가 결혼하고 나간 뒤로 10년째 둘이 삽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내 얼굴이 보이고 저녁에 눈 감으면 아내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시계 초침 소리가 고함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그 녀석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아들 남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남수는 잘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잘 됐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던 날 저는 공장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저도 전화기를 붙들고 공장 구석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수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덤덤한 얼굴이었습니다. 남수야. 네. 해냈구나. 남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는 가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18살짜리 아들의 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안도도 없었습니다. 이를 악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총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눈. 저는 그때 알았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이긴 게 아니라 이기는 법만 배운 거라는 것을. 졸업하자마자 국내 최고 대기업 중 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팀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 팀장 됐어요. 그래? 팀장이면 높은 거냐? 남수가 웃었습니다. 높은 거예요. 이 나이에 되기 힘든 거예요. 그래. 잘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몸 상할라. 저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입안에서 맴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이 없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수가 길에서 어르신의 무거운 짐을 들어다 드리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화제가 됐고, 그걸 보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라는 걸 잘 모릅니다. 아내가 설명해 줬습니다. 할아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영상 보는 거야. 우리 남수 영상 100만 명이 봤대. 100만 명? 그게 많은 거야?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봤습니다. 많은 겁니다. 많은 거였습니다. 방송에서 진행자가 남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는 완전히 능력자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승진하셨어요? 남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아내와 나란히 앉아서 그 장면을 봤는데 아내가 조용히 코를 풀었습니다. 저도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포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속에 어떤 어둠이 있었는지 화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도 대단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가 됐습니다. 솔직히 그 직함이 뭘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고 가끔 집에 올 때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와 아내만 압니다. 그 아이가 어떤 상처를 안고 자랐는지, 세상이 박수치는 성공의 뒷면에 12살짜리 아이의 소리 없는 울음이 있었다는 것을. 남수가 어렸을 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가난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했고 아내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듯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뜯기도 전에 돈이 어디로 갈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세, 공과금, 쌀값,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건 선택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학교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 음악 시간에 남수가 피아노를 쳤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아버지, 혹시 남수가 피아노 레슨을 따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아이가 치는 걸 보면 최소 2, 3년은 배운 아이 같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 남수가? 집에 피아노가 있어야 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남수는 학교 음악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혼자 피아노를 만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귀로 듣고 손으로 따라한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따라 컴퓨터 학원에 체험 수업을 갔는데 원장님이 눈을 크게 뜨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제가 돈 안 받고 가르치겠습니다. 수학 학원도 그랬습니다. 영어 학원도 그랬습니다. 시험 삼아 친구 따라 놀러 간 학원마다 원장님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재능은 처음 봅니다. 돈 안 받을 테니 보내주십시오. 아내가 집에 와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남수가 특별한가 봐요. 학원마다 공짜로 가르치겠대. 저도 기뻤습니다. 아내도 기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학원비를 안 내도 된다는 건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한테 기회가 오는구나. 가난해도 재능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남수가 무료로 다니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알게 됐죠. 학원에 돈을 내고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돈 안 내는 아이가 자기 아이보다 잘하면 자기 아이들은 뭐가 되냐고 따졌습니다. 한 학원 원장님이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남수를 더는 못 받겠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이가 말썽을 피운 건 아니죠? 아닙니다. 남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다른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돈 내고 다니는데 돈 안 내는 아이가 1등을 하면 자기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고요.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고 해서요. 다들 학원 안 보내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남수가 학원 수업도 정말 잘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2곳, 3곳, 4곳. 전부 같은 이유였습니다. 원장님들은 미안해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업이니까요. 학원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돈을 내는 아이 수십 명과 돈을 안 내는 아이 한 명. 계산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계산 앞에서 재능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남수는 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4군데 전부에서요. 남수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자기 잘못이 아닌 일로 갈 수 있었던 곳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날 밤 남수가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들은 게 아닙니다. 느낀 겁니다. 소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이를 악물고 삼키는 울음은 소리는 없어도 공기를 바꿉니다. 아내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들어가자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안하다? 미안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학원비를 내주지는 못합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12살짜리 아이한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아내와 나란히 서서 아들이 울음을 삼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제일 무력한 밤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수는 변했습니다. 놀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교과서를 펴놓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밤 11시에 우유를 가져다 주면 남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놔두세요. 남수야, 좀 쉬어. 내일 해도 되잖아. 내일이 없어요.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12살짜리 아이 입에서 내일이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와 부엌에 서서 울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가난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자기를 쫓아낸 학원에 대한 분노,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분노. 그 마지막 것은 저한테 향한 것이었을 겁니다. 남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었으면 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남수는 그 분노로 공부했습니다. 학원이 없으면 교과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교과서로만 했습니다. 밑줄을 긋고 문제를 풀고 틀린 것을 다시 풀고 또 풀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놀라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남수가 학원을 안 다닌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 성적이 독학으로 나온 겁니까? 네. 저희도 배움이 짧아서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대단합니다. 이 아이는 어디를 가도 됩니다. 결국 국내 최고 대학의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날입니다. 식탁 앞에 앉아서 덤덤한 얼굴로 이제 다시는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던 그날, 저는 그때 축하를 해줬어야 합니다. 안아줬어야 합니다.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터질 것 같은데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남수가 대학에 가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지와 함께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손주. 그 녀석이 태어나던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아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또 울 것 같아서요. 남수가 분만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에서 분노가 사라진 것을 봤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다르게 키울 거예요. 내가 못 받은 거 전부 줄 거예요. 최고의 환경, 최고의 교육, 최고의 부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의 부모. 남수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못난 부모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성공했으니 손주한테 좋은 것을 해주겠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그때는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랐습니다. 남수는 말한 대로 했습니다. 민준이에게 핸드폰은 사주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책을 사줬습니다. 좋은 책을 수백 권 사줬습니다. 집안 전체가 전부 책장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남수 부부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민준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줘. 이 책 재밌어. 어디 봐. 뭐야 이게, 글씨가 이렇게 작아. 할머니 눈이 나쁜 거야. 안경 쓰면 돼. 아내가 안경을 쓰고 책을 읽어주면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장면을 자기식으로 그린 겁니다. 솜씨가 좋았습니다. 남수를 닮은 건지 뭘 해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런 민준이를 보면서 남수와 수지는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수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학원도 못 다녔어. 그래서 내 아들은 더 강하게 키우는 거야.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 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애한테 핸드폰 안 줘요. 요즘 부모들이 핸드폰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덕적 우월감이었습니다. 남수와 수지는 자신들이 다른 부모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원칙적이고 더 올바른 부모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수야, 내가 학원을 못 다닌 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가난 때문이었어. 그걸 교육 철학이라고 포장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아들 앞에서 공장 다니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남수가 옳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민준이는 잘 크고 있었으니까요. 책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밝은 아이였으니까요. 그때까지는요. 민준이는 올해 10살이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민준이를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손주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한테는 책임이 따릅니다. 잘 키워야 한다는 무게가 있습니다. 손주한테는 그냥 사랑만 있습니다. 무게가 없는 사랑. 그래서 더 순수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남수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둘 다 바쁩니다. 남수는 회사에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수지는 해외 출장이 잦습니다.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남수가 민준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좀 부탁드려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그래. 놔두고 가. 남수는 인사를 하고 바로 갔습니다. 바쁜 사람의 뒷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민준이가 현관에서 아빠를 배웅했습니다. 차가 떠나면 민준이는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왔어. 왔어? 밥 먹었어? 아니, 배고파.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줄까? 응. 치즈 넣어줘. 알았어. 기다려. 그게 우리 주말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일에도 엄마 아빠가 늦으면 학원 데리러 가는 건 아내 몫이었습니다. 아내가 학원 앞에 서 있으면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가방을 흔들면서요. 학원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할머니를 찾는 눈이 40년 전에 남수가 공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눈과 똑같았습니다. 학원이 끝나면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책을 읽히고 밥을 먹이고 재워서 보냈습니다. 가끔 엄마 아빠가 너무 늦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제 옆에서요. 제가 팔을 베개 삼아주면 민준이는 5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습니다. 쿨쿨 자는 민준이의 숨소리를 들으면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는 조용한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 종알종알 말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선생님이 한 말, 급식에 뭐가 나왔는지, 체육 시간에 누가 넘어졌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한테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성적 이야기, 학원 이야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는 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아내가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은 없네. 민준아, 어디 아파? 아니요. 그럼 왜 밥 안 먹어? 할머니가 내 좋아하는 불고기 했는데. 민준이가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준서가 나한테 이상한 말 했어. 뭐래? 나보고 핸드폰도 없냐고. 가난하냐고.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난하냐고.
핸드폰도 없냐고.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40년 전에 남수가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돈 없냐고. 학원비도 못 내냐고. 그 말이 12살짜리 남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뼛속까지 압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 10살짜리 손주가 듣고 있습니다. 민준아, 넌 가난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내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친구들이 다 게임 얘기하는데 나만 몰라요. 쉬는 시간에 다 같이 게임 얘기하는데 나만 빠져요. 나만 빼고 다 같이 놀아요. 그래도 넌 책 많이 읽잖아. 그림도 잘 그리잖아. 그거는 친구들이 관심 없어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는 안기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 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참는 법을 배운 겁니다. 10살이 참는 법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식 차트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남수한테는 비밀인데 저는 그때 이미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인터넷 되지? 되지. 거기서 게임할 수 있어? 민준이의 눈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책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아내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해야 해. 민준아, 엄마 아빠가 게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한 번만요.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친구들이 하는 거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보기만 할게요. 안 돼.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 남수가 12살 때 방에서 울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소리를 죽이는 울음. 대를 이어서 같은 울음을 우는 겁니다. 할머니, 나는 왜 다른 애들이랑 다를까요? 나는 왜 혼자일까요?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수를 생각했습니다. 학원에서 쫓겨나던 날, 방에서 소리 없이 울던 남수. 문 밖에 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우리. 가난해서요. 능력이 안 돼서요. 들어가서 괜찮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우리.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다릅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됩니다. 게임을 한번 해보게 해주는 게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40년 전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있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또 문 밖에 서서 듣기만 합니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보다 제가 먼저였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딱 30분만이다. 알았지?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할아버지? 응. 대신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약속해. 약속해. 약속.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우는 걸 보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제 컴퓨터로 아내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압니다.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요. 남수 부부의 교육 방침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우리 집에 오면 신발도 안 벗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준서랑 같이 놀았어. 게임 얘기했더니 준서가 나보고 같이 하자고 했어. 그래? 잘 됐네. 이제 나만 빼고 노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놀 수 있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어른들은 모릅니다. 10살짜리한테 혼자가 아니라는 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머니, 비밀이야.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우리 비밀이야. 아내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가끔 밤에 아내와 이불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범,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이라니. 남수가 알면 난리 날 거야. 그의 성격 알잖아. 알아. 그래도 계속 할 거야? 저는 천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40년 전에 남수가 올 때 우리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그때 학원비 5만 원이 없어서 못 해줬는데 지금은 5만 원이 아니야. 게임 한번 해보게 해주는 거야. 그것도 못 해주면 우리는 또 40년 전이랑 똑같은 거야. 아내가 한참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심하자. 들키면 안 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수가 집에서 민준이와 대화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 한 권씩 뚝딱 읽어치우던 아이가 요즘은 책을 펼쳐놓고도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수가 민준이의 어깨를 짚으며 물었답니다. 민준아, 요즘 왜 책 안 읽어? 어디 몸이 안 좋니? 아니요. 아이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남수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재미있어? 요즘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순간 민준이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 사이로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복잡한 게임 캐릭터 이름부터 희귀한 아이템의 능력치,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 얽힌 방대한 스토리와 장소의 이름들까지. 아이는 친구들과 어떤 전술로 게임을 함께 하는지, 지금 자신의 레벨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숨 가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 열띤 모습의 남수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듣고 있던 남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아, 너 그거 어디서 했어? 방금까지 신나게 떠들던 민준이가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리더군요. 남수는 다소 단호한 어조로 다시 다그쳤습니다. 말해. 대체 어디서 그렇게 게임을 한 거야? 남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민준이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요. 그날 밤 남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우리 몰래 게임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민준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요. 친구들이 하는 거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남수가 12살 때 학원에서 쫓겨나던 날 밤,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던 그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남수야, 그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민준이한테 게임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애 안 키워요. 이렇게 안 키운다.
그 한마디가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반듯하게 키워보겠다고 공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땀 흘려온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내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참을성 많던 아내의 목소리에도 결국 노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남수야,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안 키운다니? 너는 그럼 누가 키웠니? 내 아빠랑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너 키운 거 아니냐? 하지만 이미 제 방식이 정답이라 믿는 아들에게 부모의 항변은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남수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 됐어요. 그냥 이제부터는 학원을 보내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뚝 하고 끊긴 신호음이 마치 우리 사이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멍하니 전화기를 든 채 석상처럼 서 있는 제게 아내가 거실 한 구석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래?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민준이 안 보낸대. 나와 아내는 서로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화가 난 수준이 아니라 아들 녀석이 우리와 아이 사이를 잇던 마지막 가교를 아주 단단히 끊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뒤로 잔인한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같이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할아버지 라고 외치던 아이의 목소리가 사라진 집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거의 매일 얼굴을 보며 정을 쌓던 그 어린 손주 녀석을 석 달째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아들이 휘두른 가위는 결국 아이의 뿌리뿐만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의 걸음마저 베어버린 셈이었지요.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승진 후 첫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출장길에 오른 다음 날이었지요. 아들 남수는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고 우리 민준이는 차가운 학원 교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의 부재와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의 봉쇄.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나 삭막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학원이 끝났습니다. 학원차가 다음 학원으로 데려다 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학원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익숙한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준이는 걸었습니다. 우리 집으로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머니 보고 싶어. 아이는 우리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손을 잡고 수백 번도 더 다녔던 길입니다. 할머니가 제철 과일을 검은 봉지에 담아 들고 마중 나갔던 길이고 내가 아이를 무등 태워 꽃구경을 시켜주던 그 길 말입니다. 아이는 그 따스한 기억의 온기를 찾아 30분 거리의 길을 혼자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색 승합차 한 대가 좁은 골목을 1시간째 맴돌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낯선 남자 셋이 짐승처럼 숨을 죽인 채 홀로 다니는 아이를 사냥하듯 찾고 있었지요. 하필이면 그곳은 CCTV조차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민준이가 골목 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위에는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승합차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건장한 사내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작은 민준이를 짐짝처럼 들다시피 낚아채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으읍. 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혀버린 탓입니다. 차 문은 차갑게 닫혔고 바퀴는 비명을 지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아이는 끝내 엄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이름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할머니만 찾았습니다. 야, 얘 엄마 아빠 없어? 고아야? 민준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납치범 중 하나가 민준이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울지 마. 할머니 전화번호 알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외운 번호가 아내 전화번호였습니다. 엄마 아빠 번호는 외우게 할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때는 그게 별거 아니라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정작 자기 마음이 닿는 곳의 번호를 외웠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엌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거든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고 마늘과 된장 향이 집 안을 채웠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는데 제대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어야 마음이 덜 허전하니까요. 석 달 동안 손주를 못 봤던 집은 자꾸 비어 보였습니다.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 중이라 제가 받지만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원래라면 안 받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광고거나 이상한 것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여보세요? 잠깐 숨이 가쁜 소리가 들리더니 아이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이야? 할아버지, 나 무서워요.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이가 장난으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걸요. 그 떨림은 진짜였습니다. 아이가 진짜로 겁에 질렸을 때만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어디야? 할아버지 말 들려? 울지 마, 울지 마.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를 조용히 시키는 다른 남자들 목소리도 섞여서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주 데려가고 싶으면 잘 들어요. 경찰에 알리면 아이 못 봅니다. 내일 모레까지 10억 준비하세요. 연락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너 누구야? 너.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손바닥이 차갑게 식고 귓속에서 뚝 끊긴 소리만 계속 울렸습니다. 세상이 조금 기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야? 나는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잡혀갔어. 아내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된장찌개 냄비가 끓는 소리가 그때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내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뭐라고? 잡혀갔다니? 누가? 왜?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라니요? 세상에 왜가 꼭 있어야 일어나는 일만 있습니까? 나는 정신을 붙잡고 남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수가 받자마자 나는 숨도 못 고르고 내뱉었습니다. 남수야, 민준이가 잡혀갔다. 뭐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납치됐다. 방금 전화 왔다. 내일까지 10억 내래. 경찰에 알리면 못 본대.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가 몇 분 같았습니다. 그러다 남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민준이는 학원에 있어야 하는데요. 남수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왜 학원차를 안 탔지? 왜 혼자?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왜 혼자 걸었는지. 석 달 동안 못 본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우리 집으로 걸어온 겁니다. 아이는 게임이 아니라 사람을 보러 온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그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남수를 더 힘들게 할 거였으니까요. 지금 와. 빨리 와. 남수는 30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뛰쳐나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수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내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해서 경찰 알리면 아이 못 본댔어. 남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10억이 어딨어요? 그때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나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나한테 5억이 있다. 남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천천히 사실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랑 떡볶이 장사를 시작해서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어. 주식도 조금 샀고 최근에 많이 올라서 5억쯤 된다. 남수는 멍하니 나를 봤습니다. 아마 그 순간 부모가 늙어서도 뭘 하고 있었는지 처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5억이 왜 모였는지도요. 손주가 올 때 과자 사주려고, 학원비 도와주려고, 급할 때 보태주려고.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납치 같은 단어 앞에서 갑자기 종이처럼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나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아. 5억이 뭐 대단하냐? 저승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남수는 울었습니다. 36 먹은 아들이 부모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니다. 내 돈은 얼마나 돼? 남수는 눈물 닦을 새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으로 빼기는 급하게 하면 2, 3억은. 그래. 합치면 7, 8억이다. 나머지는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손에 쥔 채로. 아내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식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몸의 반응이었겠지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온갖 사람을 봤습니다. 성실한 사람도 있었고 게으른 사람도 있었고 기회만 보면 동료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온갖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서로를 믿지 않는 사이라면 더더욱.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아내와 남수가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납치범이 셋은 되는 것 같아. 셋이서 10억을 나눠야 해. 한 명당 3억 3천쯤이지. 4명이면 더 적을 테고. 그래서요? 남수가 물었습니다. 돈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 한 명일 거야. 나머지는 아이를 보고 있을 거고. 남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받으러 나온 사람한테 전부를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만. 남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조건이 있어. 민준이를 데리고 나오라는 거야. 나머지 둘한테는 돈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아이를 빼내오라고 하는 거지. 셋이 나누면 3억인데 혼자 가지면 10억이야. 사람 마음이 흔들리겠지. 사람이라는 게 그래. 셋이 모이면 반드시 의심이 생겨. 이놈이 돈을 혼자 먹는 건 아닌가. 저놈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 그 의심을 이용하는 거야. 배신의 대가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남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넘어올까요? 나는 남수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넘어와. 반드시. 인간은 돈 앞에서 약하니까. 특히 신뢰 없는 놈들은 더 약해.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셋이 함께 시작해도 돈이 보이면 각자 따로 움직여. 그 의심이 그놈들을 무너뜨릴 거야. 이쯤에서 나는 우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는 꼭 해두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는 게임 이론이고 그 안에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게 있다고들 하지요. 두 사람이 따로 신문을 받을 때 서로 믿으면 덜 다치는데
서로 못 믿어서 먼저 배신해버리는 구조 말입니다. 나는 그걸 책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늘 먼저 배신하는 쪽이 살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굴러갑니다. 범죄자들은 특히 그렇고요. 그러니 그 약점을 정확히 건드리면 됩니다. 저놈들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믿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돈 앞에 서면 반드시 흔들려. 3억하고 10억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10억을 택하겠지. 더군다나 저런 놈들은. 다음날 아침 납치범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일동 율제공원 북문 앞 공용주차장 끝 화장실 뒤. 남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수지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마라. 멀리서 불안만 커진다. 끝나고 말해도 늦지 않아. 그리고 내가 덧붙였습니다. 운전은 내가 해라. 첩선은 내가 나간다. 남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제가 나가야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나가면 민준이는 아빠까지 잃을 수 있어. 내가 가야 해. 남수가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제 잘못이니까 제가 나갈게요. 나는 남수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더 무너질까 염려됐습니다. 남수야, 너 어릴 때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무서워요 라고 말해본 적 있냐? 남수가 멈췄습니다. 숨이 뚝 끊겼습니다. 너는 늘 참았지. 늘 버텼지. 그리고 그걸 내 자식에게도 가르치려 했지. 남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말했다. 이번 한 번만 아버지 말 들어라. 이번 한 번만. 남수는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7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빈 공터. 인적이 없었습니다. 공장 건물 몇 채가 멀리 보였습니다. 남수가 차를 세웠습니다. 현금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5억이 든 가방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주차장 끝에 있는 공용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회색 승합차.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후드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져왔어. 근데 전부는 아니야. 뭐요? 10억이라고 했잖아요. 손주 보고 싶지 않은가 봐? 5억이야. 여기 다 있어. 남자가 인상을 썼습니다. 장난해요? 10억이라고 했잖아. 나도 알아. 근데 당장 10억을 구할 수는 없었어. 대신 제한이 있어. 제한?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여기 3억 있어. 이걸 너한테만 줄게.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희 여러 명이겠지? 10억을 나누면 이만큼도 힘들걸. 근데 내가 너한테만 다 주는 거야, 혼자 가지는 거야.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만 보였지만 그 눈이 움직이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우리 손주를 데리고 나와. 나머지 둘한테는 돈만 확인했다고 하든지 방법은 내가 정해. 우리 손주만 무사하면 돼. 남자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나는 너를 고용하는 거야. 10억에. 나머지 돈은 아이가 돌아오면 바로 줄게. 우리 아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돈은 준비돼 있어. 남자는 혼자 나온 겁니다. 그게 이들의 실수였습니다. 누군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직접 보지 못한 순간을 만든 거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3억이면 할 것도 없어. 근데 10억이면 달라. 혼자서 10억이면 많은 게 바뀐다고.
남자의 고민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넘어왔습니다. 겁나면 안 해도 돼. 그 대신 우리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손주를 보든 못 보든 우리도 너희 가만 안 둬. 하지만 우리 손주만 당신이 데리고 나오면 이거랑 나머지 해서 10억 받을 수 있어.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나머지 돈을 진짜 준다는 걸? 저는 가방을 남자 앞에 밀었습니다. 이 할아비가 손주 목숨 놓고 거짓말할까?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나는 살 만큼 산 늙은이야. 손주 하나 살리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내놓은 사람이야. 이 돈이 거짓말이면 내 목숨을 걸어. 남자가 가방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알겠어요. 1시간 뒤에 연락할게요. 남자가 떠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될까? 돼야지. 안 되면 어떡해? 남수가 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기다려. 1시간이래. 그 1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처님께, 아무한테나요. 민준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 대신 민준이를 살려주십시오. 50분이 지났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수 아파트 뒤편 골목이요. 20분 안에 오세요. 아이 데리고 나와 있을게요. 빨리 와요. 늦으면 다 죽으니까. 남수가 차를 몰았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뒷좌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아파트 뒤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 남자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손으로는 민준이의 목덜미 쪽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주머니 안에 있었는데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저는 돈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려서 그 남자에게 바쁘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도 자신의 배신당한 동료들이 금세 나타나진 않을까 불안해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 죽는 거 보고 싶어요? 여기 돈. 저는 돈 가방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뛰어나오려 했지만 남자가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를 재촉했습니다. 돈 액수 맞으니까 애보내. 어서. 액수 틀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남자는 주머니에 있던 손을 꺼내서 잡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더 불안해한다는 증거니까요. 사실 돈 액수는 7억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모은 돈 5억에 민준이가 급하게 마련한 2억. 하지만 이 남자가 10억을 확인할 시간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무척 초조해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닫고 남자에게 들이밀자 남자도 급하다는 듯이 민준이를 잡고 있던 손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순간 민준이가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민준이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번쩍 들어 얼른 뒤돌아 달려와 차에 탔습니다. 민준이가 아내에게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내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괜찮아, 민준아. 남수가 차를 몰아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수의 집에 돌아온 후 남수는 민준이를 안으려고 팔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민준이가 더 깊이 아내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남수가 멈춰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무사했습니다. 몸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우리 부부는 남순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민준이는 저와 아내 옆에서만 잠이 들었습니다. 수지가 해외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수지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미안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혼자 간 거야. 미안해. 수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게임을 하게 해준 건 내 잘못이야. 수지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게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민준이 마음을 몰랐던 게 문제였어요. 남수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수가 제 방에 왔습니다. 어릴 때처럼 방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수가 들어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가난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학원에서 쫓겨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었어요. 공부해서 성공해서 다시는 그런 일 안 당하겠다고. 내 아이한테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남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게 뭐예요? 핸드폰을 안 사줬어요. 게임을 못하게 했어요. 아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들었는지 알아요? 가난하냐고. 핸드폰도 없냐고.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것하고 똑같은 말을 내 아이가 듣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가난을 이긴 게 아니었어요. 가난의 상처를 아이한테 다른 모양으로 물려준 거였어요. 남수가 울었습니다. 36 된 아들이 12살 때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한테도. 석 달 동안 민준이를 못 만나게 하면서 나는 한 번도 두 분 마음을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남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남수야,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열심히 한 거야.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 거야. 남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웃었습니다. 됐어. 다 됐어. 민준이 무사하면 그걸로 된 거야. 이제 신고하자. 아버지 괜찮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겁먹을 차례가 아니다. 놈들이 겁먹을 차례다. 그렇게 우리는 경찰에 갔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는 몇 달이나 걸렸습니다. 현금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마약 거래, 도박장 CCTV, 통화 기록, 차량 동선. 하나씩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셋 다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7억 중 대부분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마약, 도박, 유흥, 빚 정리. 경찰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확보 가능한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1억. 남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은 게 어디냐? 솔직히 말하면 돈이 돌아온다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숫자는 오히려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남은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수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모 돈까지 날려먹게 해서. 나는 웃었습니다. 돈은 날린 게 아니다. 민준이 목숨값으로 쓴 거다. 세상에서 제일 값싼 장사였다. 남수는 또 울었습니다. 요즘 그 아이는 잘 웁니다.
예전에는 절대 안 울던 아이였는데 돈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5억이 한때 우리 손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기억처럼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남수와 수지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민준이에게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남수가 직접 사줬습니다. 민준아, 이거. 민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핸드폰이에요? 응, 내 거야. 진짜요? 이제 돼요? 남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게임은 같이 하자. 아빠도 배울게. 민준이가 남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럼 매일 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혼자 길을 걷지 않습니다. 걸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걷습니다. 핸드폰이 생겼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남수 부부는 주말마다 민준이를 우리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자주요. 예전처럼 교육은 우리가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나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야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보는구나. 남수가 올 때마다 반찬을 사왔습니다. 수지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선물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스위스 초콜릿이에요. 드셔보세요.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나중엔 저희 다 같이 스위스 여행 가요. 제가 좋은 곳 봐뒀어요. 수지가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안 웃던 아이가 요즘은 많이 웃습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사라지면서 우리 집에 돌아온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자리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60을 훌쩍 넘겼고 어린 시절 학교는 많이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돈은 잃어도 됩니다. 관계를 잃으면 그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준이는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생기고 게임을 해도 예전처럼 책을 읽었습니다. 그림도 다시 그렸습니다. 오히려 게임에서 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상상력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게임 이야기를 같이 하고 책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커서 게임 만드는 사람이 될래. 그래? 왜? 게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재미있어. 근데 내가 만들면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게임으로 만들면 어떨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아내와 저는 요즘 다시 떡볶이 장사를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주식에 넣어둔 돈의 대부분은 납치범에게 줬지만 그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무사하니까요. 남수가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돈 제가 다 갚을게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그 돈은 민준이 값이야. 세상에서 제일 아깝지 않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죄수의 딜레마라니 대단하시다고. 저희는 웃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배운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교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핸드폰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외로운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남수는 가난을 이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그 아이에게 착각을 심어줬습니다. 내가 옳다는 착각, 내가 최고의 부모라는 착각, 그 착각이 아이의 안식처를 빼앗았습니다. 민준이에게 우리 집은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긴 아이는 혼자서 할머니를 찾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위험을 만났습니다. 부모라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이에게 빼앗는 것이 물건인지 사람인지를요. 오늘도 민준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핸드폰으로 저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준이한테 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는 겁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니까요. 할아버지 진짜 못해. 내가 알려줄게. 어이고, 할아버지가 늙어서 손이 느려. 민준이가 깔깔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치즈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빨리. 배고파. 아내는 웃으며 떡볶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치즈를 듬뿍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먹어. 민준이가 한 입 크게 먹었습니다. 맛있다.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세상이 가르쳐 준 것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핸드폰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성적도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면 아무리 완벽한 교육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주면 아이는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민준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가정이 오늘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